저는 그날 사고가 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30년 동안 유럽의 국가 행사를 기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압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도심 광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디서든요.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마드리드에서도 군중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군중은 흘러넘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서울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더 확신했어요. 무대는 화려하겠지. 하지만 사람이 몰리면 본색이 나온다. 그것이 3월 21일 제가 광화문으로 향하던 날 제 머릿속에 새겨진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에는 단 하룻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사고가 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적 판단이었어요. 저는 클레르 뒤마입니다. 프랑스 출신이고 올해 63입니다. 유럽 문화행사 기록보존위원회에서 고위 자문관으로 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왕실 행사, 국빈 방문, 역사적 기념식. 유럽의 국가적 행사라면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사가 잘 마무리되는지, 어떤 행사가 통제를 잃는지. 저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식을 취재했습니다. 버킹엄 궁전 앞에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저는 그것을 5시간 동안 서서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왕실 행사도 다녀왔습니다. 독일 연방 기념식도요. 제가 경험한 대형 행사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몰리는 도심 행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요. 잘 끝나는 행사는 딱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시스템. 둘째는 그 시스템을 믿고 따라주는 시민들의 문화. 이 2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행사도 혼란으로 끝납니다. 저는 그것을 수십 년간의 취재로 배웠습니다. 3월 중순의 어느 아침 파리 사무실에 앉아 취재 지시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BTS.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복궁 앞이라고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 나라에 생중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시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3월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서울이라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이었어요. 아시아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팀과 일을 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해요. 빠르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새벽 2시에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일요일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유럽 팀과 일할 때는 없던 것이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회의 일정을 3주 전에 잡습니다. 의견 하나를 반영하는데 2달이 걸립니다. 한국 팀은 달랐어요. 결정이 나면 다음 날 바로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사 이틀 전 무대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합의한 것과 달라졌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위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기록 장비 배치까지 전부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무대가 바뀌면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해야 했거든요. 결국 행사 당일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일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사 당일 예정에 없던 인원이 수백 명 더 몰려들었습니다. 동선이 엉켰습니다. 귀빈석 앞에 일반 관람객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은 그 상황에서 빠르게 수습했지만 저는 그 혼란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조용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한국은 열기는 강하다. 속도도 강하다. 하지만 그것이 대규모 공공 질서와 국가 품격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잘 될 때는 화려하지만 변수가 생기면 흔들릴 수 있는 나라다. 그 판단이 제 안에 20여 년 동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고요. 취재 지시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분위기와 행사 운영을 집중 취재해 주세요.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수십만 명. 그 세 글자 아래요. 수십만 명이 왕궁 앞에 몰린다. 한국에서 K-팝 공연을 보겠다고. 저는 창문을 닫고 짐을 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사의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무대는 화려하겠지. 하지만 사람이 몰리면 본색이 나온다. 그 문장을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되풀이했습니다. 리듬처럼요. 오래된 확신처럼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파리 샤를 드골 공항 탑승구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탑승구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당연한 광경이죠. 그런데 줄 선 사람들의 옷색이 전부 똑같았습니다. 보라색이었어요. 티셔츠, 가방, 모자, 심지어 신발끈까지. 10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프랑스 아이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이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줄을 훑어보다가 옆줄로 이동했습니다. 심란한 기분이었어요. 심란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뭔가가 제가 예상한 그림과 달랐습니다. 프랑스 10대가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오래 가지고 있던 세계의 지형도와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릿속에 다시 그 문장을 새겼습니다. 무대는 화려하겠지. 하지만 사람이 몰리면 본색이 나온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이태원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2022년의 기록이었죠. 저는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리였는데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알고 있습니다. 군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요. 그 경험이 이번에 어떻게 작용할지 저는 두고 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아시아 대륙의 어딘가였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처음 작은 균열을 느꼈습니다. 공항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차분했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공연을 사흘 앞두고 있는 도시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혼잡을 예상했습니다. 소란을 예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줄이 엉키거나 안내 직원이 당황하거나 그런 장면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은 조용했고 안내판은 4개 언어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으며 직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동시에 표시되는 안내 화면을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봤습니다. 관광객들이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단정하기 이르다고 생각하면서요. 공항은 언제나 가장 잘 정돈된 곳이니까요. 공항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거리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인천공항 철도는 깨끗했습니다. 좌석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또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창문으로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가 너무 차분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요.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공연을 사흘 앞둔 도시라면 무언가 들떠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거리가 조금 더 시끄러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서두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명동 거리는 그냥 평범한 저녁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먹고 이야기하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공연 전이니까. 그 말이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처럼요.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서울밤 거리의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본색이 나온다. 이튿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새벽 4시였습니다. 파리와 시차가 8시간이었으니 제 몸은 아직 저녁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취재를 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걷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파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센 강변을 걷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가 됐습니다. 명동 거리는 새벽인데도 환했습니다. 가게들은 닫혀 있었지만 간판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조명이 골목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가끔 지나치는 사람들은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의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파리의 새벽 4시는 다릅니다. 클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술에 취한 목소리가 들리고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소란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명동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쓰레기도 많지 않았습니다. 골목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앞에 큰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박스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생수, 컵라면, 김밥, 삼각김밥, 그리고 그 옆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비닐 우비, 핫팩, 일회용 충전기,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물품 목록에 쓰레기 봉투가 있다는 것이 낯설었어요. 쓰레기 봉투는 가져다 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알아서 챙기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되는 물건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은 새벽 4시에 쓰레기 봉투를 발주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품 목록에 넣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60 중반쯤 돼 보였어요. 단단한 체격이었고 군인처럼 걸었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트럭 기사와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명확했어요. 낭비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오늘 분은 이게 다예요. 모레 아침까지 3번 더 와야 해요. 알죠? 알겠습니다. 오전 6시 전에 와야 해요. 그 전에 손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점장인 것 같았습니다. 서울 지도를 꺼내서 형광펜으로 표시된 곳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표시된 곳이 수십 군데였습니다. 숙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이름, 게스트하우스 이름, 에어비앤비 주소. 저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영어로요. 이게 다 무엇이냐고요. 그 남자가 저를 올려봤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외국인 숙소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배달 가요. 이걸 직접 배달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배달 아르바이트 쓰는데 같이 가요. 확인해야 하니까. 그러더니 트럭 기사한테 다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정확했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쪽으로 물러나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곳들이 전부 숙소라면 이 편의점은 새벽에 혼자 수십 개의 숙소에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요. 생수와 김밥과 쓰레기 봉투를요. 저는 그 남자가 다시 트럭에서 박스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거운 박스였는데 군말이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 4시에 혼자 무거운 박스를 드는 것이었지만 얼굴에 힘겹다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이 남자가 새벽 4시에 여기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뭘까? 공연은 이틀 뒤였습니다. 배달 대행업체를 쓰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가게 앞에 쌓아두고 알아서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숙소를 표시해가면서 어느 숙소에 뭘 얼마나 배달해야 하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점장이 다시 나왔을 때 저는 영어로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었을 겁니다. 그러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인데 허탕치면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허탕치면 안 된다. 멀리서 온 손님이라서. 그 말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지만요. 단순한 친절의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데서 나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간판들을 봤습니다. 카페, 음식점, 옷가게. 간판마다 한국어 아래 영어와 중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관광지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목 안쪽 작은 식당에서도 그것을 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은 허름한 분식집 창문에도 작은 글씨로 영어 메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붙인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메뉴를 몰라 당황할 것을 미리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 저는 프랑스에서 온 외신 기자였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멀리서 온 손님이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방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감상적으로 굴 필요가 없었거든요. 취재를 하러 온 거니까요. 저는 기자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 커튼 틈으로 서울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하늘이었지만 도시는 이미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아직 공연도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내일이 진짜였습니다. 공연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인근의 서울시 임시 상황실에서 브리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는데 이상했습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도심이 이미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표지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안내가 나와 있었고 군데군데 안전요원으로 보이는 형광조끼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직 공연 전날인데도요. 광화문 방향 도로 일부가 이미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우회 안내가 나와 있었고 경찰 차량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수첩에 뭔가를 적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준비가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상황실은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었습니다. 15명 정도였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노트를 펼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큰 화면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눈이 또렷했고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행사 안전운영지원팀의 이수진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내일 공연의 안전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목소리가 명확했습니다. 영어였는데 발음이 좋았습니다. 통역사 없이 직접 진행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지도가 나왔는데 색깔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봤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15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각 권역마다 입장 시간과 인원이 사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바리케이드는 31개가 설치됩니다. 모든 관객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계별 입장 시스템을 통해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수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내일 공연 당일 기준으로 경찰 인력은 7,000명입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에만 5,000명,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 2,000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7,000명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대형 행사들을 떠올렸습니다. 파리의 불꽃 축제, 런던의 신년 행사, 마드리드의 왕실 기념식. 그 규모에서도 경찰 인력이 7,000명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써두었습니다. 많다. 독일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파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비되지 않나요? 이수진 씨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공연 당일 광화문역과 시청역은 무정차 통과합니다. 관객들은 인근 종각역, 경복궁역, 을지로 방면으로 분산 이동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안내합니까? 수십만 명에게요. 지하철 안내방송, 현장 스태프, 그리고 실시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 안내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어느 구역이 혼잡해지면 앱에서 자동으로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앱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시뮬레이션을 3차례 돌렸습니다. 오차 범위 2분 이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적었습니다. 오차 2분 이내. 이수진 씨가 화면을 또 바꿨습니다. 통신 시스템 화면이 나왔습니다. 통신 3사가 광화문 일대에 이동형 기지국을 22개 설치합니다. 내일 2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며 어느 지역에 사람이 집중되면 자동으로 대역폭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동형 기지국 개발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수진 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시스템은 6달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대형 행사에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6달. 이 공연 하나를 위해 6달. 저는 그 숫자를 2번 적었습니다. 브리핑은 1시간 반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의료 지원 시스템, 외국어 안내 인력 배치, 지하철 무정차 구간 설정, 실시간 인파 분산 지도, 쓰레기 수거 시스템. 하나씩 설명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수진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댔고 근거를 댔고 예외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수진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멈춤이 당황한 것인지 준비된 것인지를 봤습니다.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2022년 이후 군중관리 프로토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모든 구역에 밀집도 실시간 감지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1제곱미터당 사람 수가 기준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해당 구역 입장이 차단됩니다. 현장 지휘관이 20초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서 위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촘촘하고 세심했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기자였습니다. 문서가 완벽한 것을 수십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문서가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수십 번 봤습니다. 계획은 계획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면서 독일 기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시스템이면 안전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문서는 원래 완벽합니다. 독일 기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죠. 진짜는 끝난 뒤에 아는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공연 전날까지는요. 상황실에서 나와 광화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광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자료를 읽어왔습니다. 광화문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새 도읍으로 정하고 처음 지은 궁궐의 정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고 고종 때 다시 세워지고 일제강점기에 또 훼손됐다가 수십 년에 걸쳐 복원된 문이었습니다. 50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긴 역사가 담긴 문이었습니다. 그 앞에 지금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고 조명 케이블이 깔려 있었고 외국인 스태프들이 영어로 소리치며 장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것과 이렇게 현대적인 것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끊었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피우고 있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한 모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압니다. 내일 공연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계획은 내일 밤에 깨지거나 아니면 유지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담배를 끄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공연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밖이 밝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 거리가 왠지 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사람 소리라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보라색이었습니다. 다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쪽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수백 명과 스쳤습니다. 모두 보라색이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다국적이었습니다. 영어가 들렸고 스페인어가 들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걸어오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지하철에 탔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지하철이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선 사람이 영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몰레디 안더 서브웨이, can you believe it? 5:30. 저도 모르게 짧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관찰했습니다. 10,000원 지하철 안의 분위기를요. 유럽의 10,000원 지하철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들거나 내려놓았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득 찼는데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내렸을 때 계단이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한 줄로 천천히 올라가도록요. 제 프레스 출입증을 보여주고 다른 통로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에 나오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 오전 6시였는데 수만 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펼치고 간식을 꺼내놓고 응원봉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공연은 12시간 뒤였는데도요. 저는 광장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금발 여성 셋이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삼각김밥 포장을 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표정이었어요. 신기해하면서 한 입 베어물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옆에 친구가 뭐냐고 물었고 그 여성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히잡을 두른 여성 2명이 나란히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한국어 공연 시간표가 보였습니다. 한 명이 뭔가를 설명하고 다른 한 명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흑인 남성 2명이 응원봉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예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남미 억양의 청년 5명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어설펐지만 가사는 정확했습니다. 틀리면 서로 고쳐주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프레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금발, 검은 피부, 히잡, 그리고 그들이 전부 같은 보라색 옷을 입고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광경이요. 저는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누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내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새벽에 봤던 그 편의점이요. 줄이 서 있었습니다. 20명은 됐을 겁니다. 전부 외국인이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서툰 한국어로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김밥 2개 주세요. 그리고 물 4개요. 점원이 웃으면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 외국인이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점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서툰 한국어로 또 뭔가를 주문했습니다. 발음이 이상했지만 점원은 못 알아들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을 가리키면서 손짓으로 설명했고 그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골랐습니다. 둘이 웃었습니다. 저는 광장 북쪽 끝에 가서 섰습니다. 남쪽을 봤습니다. 보라색 바다였습니다. 수만 명이 보라색 옷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들이 응원봉을 한꺼번에 흔들 때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파도처럼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십만 명이라고 쓸까요? 그게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됐을 때 저는 광화문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 무대가 경복궁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홍해문 안쪽에서 조명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빛이 천천히 번지면서 문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편의점 점장이었습니다. 새벽에 봤던 그 남자요.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그 남자가 제 말을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웃으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라 얼굴인데요. 어지럽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가슴 어딘가에 집어넣었습니다. 나라 얼굴. 이 남자에게 이것은 나라의 얼굴 문제였습니다. 편의점 점장이, 예순이 넘은 사람이 오늘 이 하루를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설치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서는 완벽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는 끝나고 나서 보인다고요. 이제 정말로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들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저는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경복궁 광화문이 불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조명이 없는 무대는 그냥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광화문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졌는데도 광화문은 보였습니다. 서울 도시의 불빛이 그것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닥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수만 명이 하루를 보낸 곳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도 한 번 그랬는데 다시 한 번이었습니다.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었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수만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고 응원봉 포장을 뜯고 과자를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는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흔적을 지우고 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머릿속에서 20년이 흘렀습니다. 2002년 아시아 문화교류 프로젝트.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즉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은 넘치지만 품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될 때는 화려하지만 위기 순간엔 흔들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이 20여 년 동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광화문을 봤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였습니다. 두 분의 동상이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 나라를 지킨 장군, 그리고 오늘 밤 그 두 분 사이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그 노래를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돌본 7천 명의 경찰, 새벽부터 물과 우비를 챙긴 편의점 점장, 공연이 끝난 뒤 응원봉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며 마지막 쓰레기를 줍던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그 자원봉사자를 따라 쓰레기 봉투를 든 독일 여학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입 가까이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로요. 이것은 클레르 뒤마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광화문 3월 21일 자정.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오늘 틀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전 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열기는 강하지만 품위와 질서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저는 사고가 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수만 명이 몰리면 본색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광화문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본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한국이 보여준 본색은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멈췄습니다. 품격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유럽의 왕실 행사를 30년 기록했습니다. 국빈 행사를 기록했습니다. 형식이 만드는 품위를 압니다. 예복이 만드는 위엄을 압니다. 훈련된 의전이 만드는 질서를 압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는 전혀 다른 품위를 봤습니다. 형식 없이 만들어진 품위를요. 저는 광화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외국인 숙소에 쓰레기 봉투를 배달한 편의점 점장. 공연이 끝난 뒤 응원봉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며 쓰레기를 주운 자원봉사자 300명. 독일에서 혼자 온 21살 학생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줄을 섰던 장면. 방향을 모르는 외국인 여성에게 아무 부탁도 받지 않고 먼저 다가간 이름 모를 한국인 남성. 그리고 이 차가운 바닥.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녹음기를 들고요. 이 바닥이 깨끗합니다. 수만 명이 하루를 보낸 바닥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시스템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 문화 강국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3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만드는 나라, 멋진 건물을 짓는 나라,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알았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진짜 문화 강국은 그 무대가 끝난 뒤 그 무대를 지켜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로 증명되는 겁니다. 녹음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 광화문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녹음기를 내리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틀렸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20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요. 빨간 버튼을 눌러 녹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광화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경복궁의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명이 꺼지면서 문이 어둠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둡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시의 불빛이 그 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500년 전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였는지, 오늘 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세종대로를 따라요. 밤이었지만 사람들이 아직 거리에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2시간이 넘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편의점 앞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지하철역 입구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거리 불빛이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박성호 씨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린 그냥 보고 배운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것. 형식도 예복도 없이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아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이 새벽 3시에 혼자 일어나는 것. 저는 파리의 사무실을 떠올렸습니다. 지시서를 읽으며 웃었던 나를 떠올렸습니다. BTS라니, 서울이라니 하면서요. 그 웃음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배웠다는 뜻이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3월의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자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며칠 만에 알게 됐습니다. 꺼지지 않는 편의점 불빛, 꺼지지 않는 가로등, 꺼지지 않는 간판들. 그것이 이 도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써야 했습니다. 리포트를 써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앞에 앉아서 첫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수십 개의 첫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7,000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큰 사고 없이 광화문을 빠져나갔다.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입력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광화문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그것이 제 리포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글을 썼습니다. 파리 사무실로 보내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쓰는 글이었습니다. 박성호 씨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썼습니다. 함흥에서 부산까지 맨발로 걸은 12살 소년에 대해 썼습니다. 그 소년이 아버지가 되어 아들에게 남긴 말에 대해 썼습니다. 독일에서 혼자 온 아냐에 대해 썼습니다. 다들 줍고 있어서 자기만 안 줍고 가면 이상하다고 했던 21살에 대해 썼습니다. 아리랑을 한국어로 불렀던 수만 명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바닥에 대해 썼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을 20년 동안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가 오늘 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저장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의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 빛이 경복궁 지붕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아직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텅 빈 광화문 광장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수만 명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빈 광장에서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난 사람들의 흔적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BTS 이야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 이야기, 화려한 무대 이야기를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외국인 손님을 위해 물과 우비를 챙긴 편의점 점장.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무릎을 꿇은 관객들. 방향을 잃은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간 이름 모를 시민.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응원봉 불빛으로 마지막 쓰레기를 줍던 자원봉사자들. 그날 밤 세계의 외신들이 진짜로 놀란 것은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 광화문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다녀간 자리가 깨끗하다는 것. 사람들이 밀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서로 길을 비켜준다는 것. 멀리서 온 손님이 허탕치면 안 된다고 새벽부터 준비한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의 본색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연설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세대의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을 아무 말 없이 이어받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 무대를 끝까지 품격 있게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스타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타를 둘러싼 시민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민들 뒤에 있는 이 나라의 깊이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스크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형광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나라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